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우리가 개인적 법익 중에서 주로 이제 재산적 법익 중에서 사기죄와 주로 공갈죄와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기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범죄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기본 강의, 형법 강론 기본 강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횡령죄에서 다뤘는데,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이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앞으로 끌고 와가지고, 오늘 사기죄에서는 사기죄 일반 이론과 그다음에 사기죄에서의 어떤 처분 의사의 내용, 처분 행위에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사기라든가 보이스피싱 사기들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사용 사기죄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다음에 공갈죄와 관련돼 가지고 역시 공갈죄 일반 이론과 관련된 부분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교환 303페이지에 보면 사기 의죄 그래가지고 사기죄의 구성요건 체계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기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준사기, 그다음에 이제 가중되고 있는 상습 사기가 있다. 독립된 범죄로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편의시설 부정이용, 부당이득죄가 있는데, 주로 이제 사례형 문제에서 문제되고 있는 거는 컴사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와 관련된 것들이 주로 문제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기죄 일반 그래가지고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다. 그래가지고 기망, 착오, 처분 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득의 취득이 있어야 된다는데, 결국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기죄 그러면은 기본 사기죄는 기망, 착오, 처분 행위, 재물,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망과 관련돼 가지고 기망이 있고 기망이 여기서 착오에 빠지고, 착오에 빠진 사람이 처분행위라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넘겨야 된다. 물론 이제 판례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재산상 손해가 필요 없다 그러지만은 학살은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 하는 이런 네 가지의 요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 각각엔 다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된다. 그러므로 인과관계가 만약에 단절되거나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 실행착소가 인정된 이유라면 사기의 미수가 성립한다. 그 정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앞에 부분에 지금 사기죄 일반 그래가지고 기출문제가 나오는데, 이쪽 기출문제는 주로 이제 이 기망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망이라는 건 상대방을 속이는 건데, 상대방을 속이는 방법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에 의한 기망, 그다음에 이제 부자기에 의한 기망이 있다 그랬고, 자기에 의한 기망은 적극적 기망과 묵시적 기망이 있다는 걸 이미 여러분들이 총론 시간에 제가 총칙을 설명할 때 설명했었지 한번요. 여러분들 총칙으로 보면 총칙의 4페이지에 우리 강의 교환 형법연수 강의 교환 4페이지에 보면 기망 관련돼 기망의 종류들을 쭉 정리해놨어요. 특히나 이제 부자기에 의한 기망 관련돼 가지고 상대방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고 그것을 내가 구해줘야 될 보증적 지위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부자기에 의한 기망이 가능하다 그랬고, 보증적 지위는 법률, 계약, 선행행위에 의해서도 충분히 발생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도 발생하는데, 판례는 그걸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보증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또는 이중저당,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미등기 담보 설정되는 것을 묵비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정리하셨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환 4페이지를 다시 보면서 기망에는 어떤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 사기죄 일반 관련돼 가지고는 허위 진단서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돈을 요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망행위로 파악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타인의 예금통장, 절취한 타인의 예금통장을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 내가 이 예금통장의 정당한 주인이다, 이런 것을 표시하고 한 거기 때문에 은행을 기망한 거고, 그 기망에 속은 착오당한 은행이 예금을 인출해 준 경우죠.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우리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먼저 18년도 변호사 시험 18년도 7회 시험은 이건 핵심적인 쟁점이 이미 앞에서 설명했었지만은, 이거는 이제 위전착 문제였죠. 위전착 문제였는데, 관련돼 가지고 결국 밑에 보면은 303페이지에 제가 밑줄을 미리 그어놨어요. 이 갑이란 사람은 위 상해 진단서를 을에게 제시하면서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줄을 보면 을은 인출한 500만 원을 갑에게 합의금으로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기본적으로
갑이 을한테 상해 진단서를 제시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게 뭐냐? 이 상해 진단서가 허위의 상해 진단서죠. 그렇기 때문에 허위의 상해 진단서를 가지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거. 실제로 을 때문에 다친 게 아닌데 허위의 상해 진단서를 통해 가지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거 이 자체가 기망이다. 기망에 당해가지고 결국 을이 속아가지고 뭐랍니까? 을이 맨 마지막에 보면 뭐 신용카드 타인의 신용카드 같은 경우를 갖다가 그 몰래 사용해가지고 결국 500만 원을 전달하죠. 결국 갑은 을을 기망하고 이 기망한 을이 차고에 빠지고 차고에 빠진 을이 처분행위를 해가지고 결국 재산상 이익이 재물이 넘어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로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런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4페이지로 넘어가면 뭐 쟁점 을과 갑과 을의 재책 그래가지고 쟁점 나는데 쟁점 관련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제. 근데 이제 을과 관련돼 가지고는 유전착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갑과 관련돼 가지고 상해 진단서를 제시한 것 관련돼 가지고 어떤 자가 성립하냐와 관련돼 가지고 강의 위원 그 304페이지에 보면 이제 갑의 재책 그래가지고 4번에 나와요. 을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행위. 그래가지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자 성립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사안에서는 갑이 거짓으로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를 을에게 제시했다. 이렇게 허위 진단서를 제시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한 게 기망이고, 이런 착오에 빠져가지고 이걸 믿었다는 건 착오에 빠졌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합의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하는 것은 처분행위 때문에 사기자가 성립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판례와 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 그 일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기출문제 뭐 해설책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사기죄와 공갈죄가 경합하는 거 아니냐, 경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경합하는 게 아니죠. 얘가 만약에 갑이 을한테 젊은 놈이 잘못 살게 합의 안 하면 젊은 놈이 뭐 감옥에 갈 수 있다, 교도소 갈 수 있고 인생 망치지 말라 뭐 이래가지고 어떤 협박을 해가지고 합의금을 받아냈다면 그 합의금 그렇게 말한 협박 자체가 공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나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두 개가 경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얘가 돈을 건넨 것이 겁을 먹고 건넨 것이냐 아니면은 속아서 건넨 것이냐에 따라 사기와 공갈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요 케이스에서는 뭐예요? 요 케이스에서는 공갈의 요소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이제 나온 기출문제 중에 이제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가 아니라 일반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갑이 그 허위의 상해 진단서를 내면서 을한테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교도소 보내버리겠다. 교도소 가서 젊은 날을 뭐 썩어볼래? 뭐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을이 이걸 돈을 줬는데 그렇게 갑이 어떤가 협박을 했다면 그때는 두 개가 문제되는 케이스지만 요 케이스는 그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그냥 사기죄만 논 케이스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 공갈죄를 깊이 논할 필요 없이 그냥 관련돼 가지고 사기죄 하나만 성립되는 것으로 잘 쓰면은 좋은 점수를 받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시중에서 나온 해설집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걸 출제한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출제자들은 원래 출제하는 사람들 자체도 출제위원들도 공갈죄는 전혀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공갈적 요소가 없으니까. 근데 학생들 답안지를 보니까 뭐 공갈과 상해 무슨 뭐 경합관계를 쓰는 학생들이 꽤 많았는데 그거는 기존의 기출문제, 모의고사의 기출문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랑 혼동해서 그랬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사기죄 하나만 성립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이제 의뢰제측과 유전착은 이미 갑을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 유전착은 101페이지에 설명했고, 그 다음에 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제재를 갖다 놓은 행위를 가지고, 그 관련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의뢰제책 관련돼가지고, 이제 그 시의 신용카드를 쓰고 했던 범죄들은 우리가 오늘 강의 중에 뒷부분에 한 320페이지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관련돼가지고 사기죄 관련된 또 문제됐던 부분이 2015년도 4회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이 잔전사기였죠. 잔전사기는 이미 부자기범 9페이지에 설명했습니다. 그 부자기범 9페이지에 설명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잔전사기와 관련된 9페이지에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뭐 4페이지, 5페이지,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사기죄에서의 기망은 어떤 것들이 해당할 수 있구나. 그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15년도 사회 변호사 시험 2문에는 절취한 예금 통장을 사용하여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나와요. 거기 관련돼 가지고 밑줄 친 것 중에 이제 반가로 2번을 보시면 뭐 갑과 을은 후배인 병을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갑과 을은 후배인 병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결국 구타해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게 이제 반가로 1번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2번을 보면 다음 날인 3월 6일 12시경 갑은 V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고 주민등록 사진을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기 걸로 바꿨다는 건 주민등록증이라는 건 공문서고 공문서의 중요 부분의 변경을 가해서 새로운 문서를 작출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제 공문서 위조가 되겠죠. 그리고 같은 날 15시경 오후 3시경 A은행에 가서 V 명의로 예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V의 도장을 찍어 V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그 V의 통장에서 그 현금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인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 명의의 예금 통장을 가지고 타인 명의의 어떤 예금 청구서를 작성해 가지고 은행에 제출해 가지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러면 그 자체는 뭐예요? 은행을 속인 기망. 여기서 기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장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한 거죠. 그런 기망에 의해서 은행이 속은 은행이 돈을 내준 것으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면 충분히 사기죄가 된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밑에 보면은 범죄 사실 2에 관한 가별 죄책 그래가지고 그 쟁점들이 나오는데 역시 보면 주민등록증 사진을 교체한 것은 그 공문서 위조고 이거를 이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은행이 제시했기 때문에 행사가 해당한다. 그다음에 이제 은행 가서 부임명의 예금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시했다는 것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물론 이 V라는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에는 공문서에 대해서만 죽은 사람 명의의 문서 위조를 인정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공문서든 사문서든 죽은 사람 명의라도 오신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에는 문서 위조가 성립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죽은 사람 명의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경우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그다음에 이제 예금 청구서를 작성해가지고 작성할 때 거기 보면 뭐 도장을 찍는데 사인 부정 사용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다 흡수돼가지고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1000만 원 인출한 것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보면은 우리가 어차피 뒤에 그 뒷부분에 가가지고 문서에 관한 죄를 다시 보죠. 자, 문서에 관한 죄를 보는데 문서에 관한 죄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문서를 위조 변조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쉽게 보면 위조 변조하는 경우, 그다음에 공문서 위조는 작성한다 그러죠. 그다음에 이 앞에 문서들을 행사하는 경우, 그다음에 뒤에 가 진정한 공문서들을 부정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문서에 관한 죄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조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위조 변조라고 하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즉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작성하는 걸 위조 변조라고 그러고,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성 권한이 있는데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진실이 아닌 경우, 이런 문서들을 행사하는 경우, 부정 사용은 진정한 문서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서죄 가서 다시 한번 토탈적으로 보겠지만은 문서죄는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범죄를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결국 위조 변조는 유형 위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주로 유형 위조를 처벌하는 거고, 이거는 무형 위조를 처벌하는 거다. 유형 위조나 무형 위조로 위조된 문서 등을 행사하는 경우, 이건 부정 사용하는 경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왜냐면 오늘 이거 잠깐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범위 내에서 문서에 관한 죄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306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보면은 V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교체하고 이를 제시했다. 주민등록증은 이미 뭐 공문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공문서에 관련돼 가지고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은 공무원한테 있는데 그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사진을 띄어내고 자기의 사진을 붙였다는 건 새로운 문서를 작출해낸 것이고, 그것은 동일성을 이미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변조를 넘어서 위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런 공문서를 갖다가 부조된 공문서를 은행에 제시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죄가 해당한다. 그때 공문서 주민등록증을 변조하고 위조하고 제시한 거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겠지만은 문서에 관련돼 가지고 공문서든 사문서도 위조한 범죄와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범죄를 학설들은 상상적 경험으로 보는데 우리나라 판례는 명확하게 위조한 것과 위변조한 것과 그 다음에 행사한 거는 실체적 경합이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06페이지에 보면은 결국 그 맨 마지막 죄수 및 소결 관련돼 가지고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이다라고 본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의 명의의 예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시하고 인출한 행위와 관련된 죄책을 가지고 역시 부의 명의의 예금 청구서는 부의가 작성할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의가 작성할 권한이 있는데 작성 권한은 없는 갑이 어떻게 했어요? 작성 권한 없는 갑이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 위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은행 예금 청구서는 사문서죠. 그렇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그것을 이제 은행이 제출했기 때문에 행사에도 충분히 해당한다. 그리고 양죄는 기본적으로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307조 위에서 보면 위조 사문서 행사죄의 성립 여부가 라는 데 가지고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체적 경합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봤듯이 사문서와 관련돼 가지고 예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거기다 이제 도장을 찍을 때 도장 날인에 관련된 사인 부정사유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조 경합 관계로 거의 흡수돼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관련돼 가지고 신용카드 범죄를 이따 보겠지만 신용카드 범죄에서도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제출할 때 서명하는 거, 그것을 뭐 사인 위조 관련돼 가지고 그것들은 이미 흡수돼 버린다. 그런 정도의 관련들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타인의 예금 통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이것이 사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겠느냐 그랬지만 여기서 부정사용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야 되는데 예금 통장은 사용 권한자가 특정된 문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뭐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돈을 찾은 행위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뭐 갑이죠. 지금 갑의 죄책은 공문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행사한 거.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 동행사.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 동행사. 그 다음에 은행을 통한 사기죄. 이런 것들이 쭉 성립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와 관련돼서 사기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중요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뭐 관련된 내용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기죄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봐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가 나오는데, 자, 모의시험 관련돼 가지고 그 17년도 모의시험에 보면 보험 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기죄 그러면은 자, 여기 갑이 기망하고 을이 착오에 빠져가지고 을이 처분행위를 해가지고 재물이나 재산 이득을 취득하게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 다자 간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망하는 사람이 갑이고 그 다음에 착오하는 사람이 을이다. 착오한 사람이 처분행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착오자와 처분행위자랑 항상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재물이 이전하거나 재산상 이익이 이전했을 때 이 손해가 발생하는 사람은 병이라고 하는 제3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관련자가 3명일 수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삼각사기라고 그러죠. 자, 삼각사기 관련돼 가지고 삼각사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소송사기하고 신용카드 문제인데, 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것 관련돼 가지고 이 보험사기에서도 실행의 착수 시기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 한번 나왔던 겁니다. 거기 여러분들 308페이지에 보면 17년도 모의시험 3차 1문에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데 결국 쭉 읽어보면은 갑을병은 그 화재보험금을 나누어 받기라고 모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갑은 현장에 가지 않고 을병은 현장에 가가지고 뭐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 나가지고 갑의 집에 불을 지르는데 갑의 집에서 불이 나가는데 지나가던 이제 뭐 A라는 사람이 파편을 맞아 전치 3주 형해를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갑을병은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죄의 공동정범이 되겠죠. 자, 이제 관련돼가지고 자기 집에 불이 탔기 때문에 갑은 뭘 하느냐? 갑은 거기 밑줄에 본 것처럼 갑이 모의한 내용에 따라 보험회사에 화재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회사는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면 보험금 지불을 미뤘어요.
자, 이럴 때 보험 사기에서 실행이 착수는 언제냐? 그럼 보험 사기에서 불을 질렀을 때 보험 사기에 실행이 착수가 인정돼야 되냐? 아니면 그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실행이 착수가 인정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판례 입장과 다수의 입장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뭐 갑을병의 죄책 관련돼 가지고 갑의 죄책만 보면 되는데, 갑의 죄책 관련돼 가지고 결국 그 자기 집이지만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의 방화를 했기 때문에 현주 건조물 방화죄와 그다음에 A라는 사람이 지나가던 A라는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치상죄가 성립한다. 그렇게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죄의 공동정범이 되겠죠. 갑과 을과 병은.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험 사기를 치려고 했었기 때문에 보험 사기 관련돼 가지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을 거절한 거예요. 그럼 실행의 착수는 인정됐는데 보험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기 미수죄 공동정범이 된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09페이지에 갑이 을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행위인데, 이거는 이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서 이제 설명하게 돼요. 결국 이제 뇌물죄가 특가법상의 뇌물죄가 성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의 뭐 B에게 상해를 입은 행위 우연방해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68페이지에서 이미 설명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갑의 독촉에 따라 을병이 휴대전화를 없애버리고 갑이 C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삭제시키도록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위증과 증거인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보험 사기에서 실행 착수 시기는 보험금을 청구한 때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결국 삼각사기로 넘어와서 삼각사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삼각사기가 신용카드 범죄 아니면 이제 소송사기인데, 소송사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좀 살펴봤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17년도 모의시험에 2차 시험에 임을 보면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가 언제냐 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소송사기와 관련돼 가지고 소송사기는 기본적으로 이 원고가 제출할 때 뭐요? 허위의 소장을 제출할 때 그때 이제 실행의 착수가 있는 거고, 피고가 할 때는,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소장을 제출했는데 피고가 허위의 답변서를 제출할 때 그때 실행의 착수가 있게 되고, 확정 판결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이제 뭐 기수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그 309페이지에 있는 17년도 모의사 보면 갑과 A는 각각 뭐 1억 원 출자해가지고 등기 명의는 갑의 단독 소유인 것처럼 하기로 해가지고 갑과 A는 이제 저거를 하게 되죠. 그 명의신탁하게 됩니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생략 명의신탁한 걸 가지고 갑이 그걸 갖다가 그 전부 C에게 팔아 넘기고 소유권을 이전해줘요. 이제 이건 명의신탁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명의신탁 가서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사례 2에서 그로부터 6개월 후 C가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안에서는 갑과 A 사이에는 이제 명의신탁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 명의신탁 문제가 걸려 있고, 갑은 결국 C한테 부동산을 매매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사망한 다음에 이 C의 상속인 그의 C의 아들 D가 부동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던 C의 친구, 여기 때문에 C의 친구 을이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서 얘한테 매매해가지고 받은 부동산을 얘한테 넘어갔는데, 실제로 C와 을 사이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었다는 허위 매매 계약서를 제출해가지고 그 부동산을 이제 탈취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 보는 것처럼 C가 암으로 사망하자 C의 아들 D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럼 얘한테 지금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C의 친구 을은 이 대지를 가로챌 생각으로 자신과 C 사이에 이 대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먼저 뭘 했냐?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해요. 자, 허위의 C와 을 사이에 실제로 계약이 없었는데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얘가 뭘 하냐? 얘가 기본적으로 법원에다가
법원에다가 이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제출해가지고 무슨 행위를 합니다. 근데 보면 결국 무슨 행위를 했냐? 그 계약서를 만드는 일을 사용하여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요.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이 허위 매매 계약서를 통해 첫 번째 받은 게 뭐냐? 첫 번째 받은 게 첫 번째 받은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받은 게 결국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다는 겁니다. 근데 가처분 결정은 뭐예요? 가처분 결정은 우리가 소송사기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은 종국 결정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결정이나 이런 건 가처분 결정은 기본적으로 소송사기에서의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그 받아내고서 이어서 D를 피고로 하는 결국 이제 이 허위 매매 계약서를 통해서 얘한테 이제 관련돼 가지고 다시 D를 피고로 하는 C로부터 이 대지를 매수하였으니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인정 등기를 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또 제출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로 관련된 얘가 법원한테 제출한 것은 먼저 가처분 신청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한다는 또 하나의 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위 매매 계약서, 허위로 작성한 매매 계약서도 같이 제출하게 되죠. 자, 그러나 D가 본안 소송 제기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을은 소를 취하해버립니다. 결국 얘가 상속받았는데 D가 얘가 소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또 사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를 취하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때 이제 관련된 쟁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면 310페이지에 보면은 먼저 이 을은 허위의 그 매매 계약서를 만들었죠. 매매 계약서는 원래 실제로 작성한다면 이 을과 C가 작성해야 되는데 얘 혼자 작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했기 때문에 사문서를 위조한 거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행위와 관련돼서 사기죄가 성립하느냐 관련돼서 사기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 D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느냐 관련돼서 본안소송을 제기했을 때 실행이 착수에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얘가 그 어떤 종국 결정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소를 취하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기죄의 실행이 착수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수가 성립하는데 사기죄의 불능미수가 되겠느냐 아니면 이건 그냥 불능범이 아닌 불능미수가 아닌 불능범으로 불가벌로 봐야 되냐 그런 쟁점들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0페이지에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및 법원에 제출한 행위에 그래가지고 결국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가 된다. 근데 법원에 제출한 건 행사죄가 된다. 그 정도 보면 되고 두 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은 우리가 종국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사기에서의 기본적인 요건인 법원의 어떤 종국 결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가처분 결정 자체를 신청한 것은 실행에 착수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기죄가 아직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게 뭐예요?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게 이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이 D한테 자기한테 소유권을 이전해라. 원래 여기서 매매했었기 때문에 해가지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데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체는 소송 사기에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죽은 사람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얘가 이제 소송을 취하했어요. 취하한 것 관련돼가 실행 착수가 인정된 다음에 이것을 관련돼가 취하했으므로 이것이 이제 미수인데 이것이 불능미수냐 아니면 불능범이 되냐 그래가지고 학설들은 불능범이다 아니면 사기죄 불능미수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러분들 교원 311페이지 뭐 이분설 나오는데 이분설은 지워버려도 됩니다. 필요 없다 생각하고 그냥 그 불가벌설과 사기죄 불능미수설 불가벌설이라는 건 불능범이라는 얘기죠. 그 두 가지의 견해가 대립하는데 판례는 불능범으로 판단하는 게 기본적으로 판례 입장이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한테 소송을 제기해봤자 어차피 그 효력이 그 상속인한테 미치지 않는다. 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원천적으로요. 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원천적으로 판결의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불능범에 가깝다. 그래서 불능범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봐가지고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서 소송 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기죄에서의 기망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기망이 어느 때 실행에 착수에 인정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잠깐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기망에 의해서 어떤 행위자의 기망에 의해서 상대방이 착오에 빠졌어요. 착오에 빠진 사람이 처분행위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처분행위가 무엇이냐고 관련돼가지고 그 312페이지에 이제 좀 설명했는데,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자 또는 그 하자 있는 의사에 가요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일체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행위는 이 착오에 의해서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넘기는 일체행위를 처분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처분행위에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즉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처분행위는 기본적으로 처분행위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제 거기 보는 것처럼 객관적 요건은 처분 효과의 직접성입니다. 효과의 직접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처분 의사라고 하는 두 가지의 요건들을 갖춰야지만 처분행위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처분 효과의 직접성, 그 다음에 처분 의사라고 하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처분행위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점만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련된 처분 효과의 직접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행위자가 저 사람이 속여가지고 이 사람이 처분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속은 사람이, 착오한 사람이 처분행위로 인해서, 이 행위로 인해서 바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전이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중간에 다른 행위가 개입된 뭐요? 그건 이 사람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분 효과의 직접성 관련돼 가지고 교환해 보는 것처럼 이 점에서 탈취죄와 구별된다는 건, 탈취죄는 뭐예요? 상대방이 뭔가 뺏어가는 거죠. 이건 편취죄는 뭡니까? 편취죄는 내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취죄인 사기죄와 공갈죄에서는 처분행위와 관련된 이 처분행위는 결국 뭐 속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건네주는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직접성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게 결국 그 책략절도와 관련된 한계점이 되죠. 그러니까 책략절도라는 건 어떤 사람이 물건을 뭐 자전거 판매점에 가서 이 자전거 좋은지 한번 타볼게요. 그리고 타본다고 가지고 가서 안 돌려주고 그냥 가버린 경우, 그 경우에 책략절도라는데 그걸 절도로 봐야 되냐 사기로 봐야 되냐 할 때 책략절도는 기본적으로 절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자전거 점포의 주인이 자전거를 넘겨주긴 했어요. 근데 그 넘겨줌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완전히 가져갔냐, 얘한테 소유권이나 이게 넘어갔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자전거 가게의 주인은 결국 자전거를 타보라고 준 건데 얘가 그것을 뺏어가지고 그것을 타고 날르는 행위 때문에 결국 그 재물에 관련된 점유권이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가 처분행위에 직접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제 책략절도라고 보는 겁니다. 책략절도는 절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처분의사. 처분의사가 있어야 되냐서 당연히 행위자는, 착오에 빠진 행위자는 내가 처분한다는 처분의사가 있어야 돼요. 나의 재산이 넘어간다. 재물이 넘어간다. 하는 처분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처분의사와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는 처분의사는 구체적으로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재산이 어떻게 넘어간다 하는 그 처분의 구체적 결과까지를 인식해야지만 처분의사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였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도에 대법원 전원합체가 판결을 변경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처분의사와 관련돼가 처분의사는 결국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뭔가 사인한다는, 서명한다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처분의사가 있는 거고, 처분의 결과까지, 처분의사에는 처분의 결과까지 인식할 필요 없다는 것으로 전원합체 판결이 변경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견해를 변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2017년도에 변경됐을 때, 이게 2017년도 뭐 2월인가 시험에 왔는데,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2017년 6월 달에 본 사법시험 마지막 시험 문제 나와버렸습니다. 바로 2차 시험 문제. 근데 아직 변호사 시험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돼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판례를 보면, 여러분 판례 보면 대법원 2017년도 6월 16일 선고 전원합체 판결인데, 쭉 결론적으로 보면 밑에 내용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줄 친 부분은 다 읽어보시면 됐고, 이거는 이미 기본 강의 시간을 통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례 입장에 처분의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한다,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되지, 그 행위로 인해서 나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까지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읽어보고 중요한 거는 312페이지의 그 맨 마지막 밑에부터 한 여섯 번째 줄부터 보면 그 부분이 이제 사례예요. 사례인데 요 케이스가 이제 시험에 나올 케이스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결국 여기서 관련돼 가지고 이 피고인이 있고 피고인이 있고 이 사람이 갑에 대해서 이제 그 기망하게 됩니다. 기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기망을 어떻게 했냐? 이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이 갑한테 우리가 토지거래를 하려면 토지거래에 필요한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거래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서류다. 하고 거기다 토지거래 허가 서류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서명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요. 즉 기망은 뭐냐? 기망 관련돼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서다라고 실제로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였는데 토지거래 허가서라고 얘한테 기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갑이 어떻게 해요? 갑이 관련돼 가지고 여기다가 서명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갖다가 교부해요. 자, 갑의 의사는 뭐예요? 갑의 의사는 토지거래 허가서에다 내가 사인해줬다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서가 아니라 실제는 뭐였다? 실제로 그거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라는 거죠. 즉, 이 피고인은 여기 이제 을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여기다 내고 결국 갑의 토지에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기를 채무자, 을을 채권자로 하는 얘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담보는 이 갑의 부동산에 담보 설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랬을 때 이제 요 판례가 원래 뭐냐면 원래는 이 갑의 행위는 갑은 토지거래 허가서에 사인한 거기 때문에 갑은 자기의 재산이 넘어간다는 인식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기망이 있었지만 실제로 얘한테는 처분 의사가 없었다. 처분 행위와 관련된 처분 의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등법원의 판례였고 그 전까지 판례였어요. 근데 대법원은 뭐냐? 대법원은 이 당시에 이제 바꿔가지고 얘가 서명하는 거 처분한 서명과 인감증명서 교부하는 이거는 뭐냐? 이 처분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얘가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미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건 하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명을 한 자체는 얘는 토지거래 허가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내용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라 할지라도 얘한테는 처분 의사가 있다고 인정해야 된다 가지고 이 피고인에 대해서 사기죄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처분행위 관련된 그 내용들 특히나 이 케이스를 잘 봐두면서 요거는 항상 뭐 객관 시험 문제는 모르겠는데 객관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객관 시험 문제든 아니면 사형 문제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과 다르게 이제 그 313페이지에 보면 인장사치 사건이라고 있죠. 우리가 앞에 거를 우리가 서명을 사취했다 그래서 서명사치 사건이라고 하고 인장사치 사건은 다른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82년도 판례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 서명사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전원합작 판결을 바꿀 때 반대 의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반대 의견이 제시했던 근거들 중에 나온 판례가 바로 인장사치 사건입니다. 근데 인장사치와 관련돼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인장사치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한 사람이 그 부분만을 분할 예정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유자로부터 인장을 교부하다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예요. 즉 얘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을 한 게 토지에 대한 전부로 갖다 매매한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만을 매매 계약했어요. 그럼 이제 뭐 얘가 매수인이고 얘가 매도인이다. 그래서 매도인 앞으로 좀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등기를 분할해야 되니까 등기를 분할해가지고 분할 등기를 해가지고 얘한테 넘겨줘야 되니까 이 등기 분할을 하기 위해서 얘가 분할 등기를 할 테니까 인감 도장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해가지고 얘한테 인감 도장을 갖다 넘겨준 거예요. 근데 갑은 가가지고 이제 분할 등기는 한 게 아니라
전체 이전 등기를 했다는 거죠. 결국 얘가 인장을 넘겨준 거나 여기 서명을 해준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을은 인장을 넘겨줄 때 처분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얘의 처분 의사는 뭐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교환에 그 313페이지에 보면은 그 중간 인정사치 사건 중간 부분 좀 밑에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김봉래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토지 34평 중 피고인이 매수한 20평 부분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14평 부분에 관한 것은 그 소유자인 위 김봉래의 처분행위가 없었다. 결국 얘가 뭐 34평 중 20평만 얘가 가져가는 것이고 14평에 관한 건 이 사람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분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자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가지고 처분행위 관련돼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뜨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처분행위 관련돼가지고 처분행위자. 그러면 처분행위라는 사람은 이런 처분 효과의 직접성과 처분 의사를 가져야 되는데 처분행위자는 처분행위자가 실제로 재물 관련돼 가지고 뭐 자기 거라면 문제 없는데 다른 사람 거 제3자 거를 할 때 뭐요? 이 처분행위자는 최소한 그 사실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만 있으면 되지 뭐 법적 권한이라든가 계약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보면 처분행위자는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처분행위자는 재물을 이렇게 넘길 만한 그런 지위에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이제 법적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뭐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니다. 사실적 지위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사실적 지위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판례와 거의 뭐 통설의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아까 봤듯이 피기망자와 차고자와 처분행위라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과 재물 취득이라든가 재물을 이전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이전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뭐 소송사기, 삼각사기가 문제된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뭐 기출문제가 아직 그 서명사치 사건에서는 안 나왔고 이 밑에 보면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나오는데 모의고사 문제는 이 처분행위자의 사실상의 지위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한 번 나왔었어요. 18년도 그 2차 임무를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14페이지에 보면은 결국 그 차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 폭락으로 50만 원을 다 잃게 된 갑은 며칠 후 A의 슈퍼마켓에서 A가 계산대 위에 올려 놓아둔 현금 30만 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갑은 계산대 앞에 있던 손님 B에게 자신이 거스름돈으로 받을 것이니 그 돈을 집어달라고 하였고 이를 그대로 믿은 B가 돈을 주어 건네주려고 하는 순간 이를 지켜보고 있던 A가 도둑 잡아라 하고 소리쳤고 갑은 돈을 챙기지 못한 채 황급히 슈퍼마켓을 나와 출발하는 시내버스를 타고 도주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은 시내버스 안에서 C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또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C의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이용하여 그 C 명의의 휴대폰을 만들기로 해가지고 결국 그 C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하는 이미지 파일과 C 명의로 작성한 그 휴대폰 신규 가입 신청서를 스캔해가지고 통신사에 보내게 돼요. 이것 관련돼 가지고 사실관계 2와 사실관계 3에서 갑의 죄책을 논하는데 이 갑의 죄책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갑이 이 A의 슈퍼에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30만 원이 있었어. 30만 원이 있으니까 이걸 자기가 집어가면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 있던 B한테 이 돈 내 거니까 이걸 주워주세요 그랬어요. 그렇지만 B가 그 말을 믿고 결국 30만 원을 주워가지고 여기서 30만 원을 가지고 얘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얘가 이제 A가 돈 주인이 막은 거죠. 도둑놈이하고 맞고 얘는 도망간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이제 그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거죠. 314페이지에 보면은 30만 원에 대한 절도죄의 미수범 또는 사기죄의 미수범이 되겠느냐 관련돼 가지고 결국 얘가 뭘 했어요? 갑이 기망을 한 거야. 누구한테? B한테 기망을 했죠. B한테 기망을 한 건 뭐요? 이 돈은 내 거니까 내 거 돈 좀 집어주세요 기망을 한 거예요. 얘가 속았습니다. 차고에 빠졌죠. 차고에 빠져가지고 얘가 처분행위까지 하려고 그랬어. 처분행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처분행위 하려고 했는데
얘가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얘가 못 받고 간 겁니다. 결국 사기에 기망행위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 것 같아. 근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 처분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처분 행위자의 지위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 B는 A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이 A한테 어떤 지위를 받았냐, A의 돈을 처분할 사실상의 지위가 있었냐, 법적 지위가 있었냐, 계약상의 지위가 있었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아무 지위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예요? B는 아무 지위도 없이 그냥 사자처럼 심부름꾼처럼 얘 거를 갖다 집어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는 기본적으로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직접 가져간 책략절도에 의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돈을 못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죄도 미수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절도죄가 미수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결국 얘는 뭐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자입니다. 결국 갑은 처벌받지 않는 B를 이용해가지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절도 미수에 간접 정범이 된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처분행위와 관련돼가지고 처분행위자로서의 사실상의 지위가 없다. 거기 보면 이제 뭐 교환에 써놨는데,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B에게 처분 권한이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가 이제 주민등록증을 저기 줍게 되죠. 이건 이제 절도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인데, 절도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인데 간단하게 넘어가는 바람에 그때 안 들어왔는데, 잠깐만은 기본적으로 절도죄는 타인 소유. 절도죄는 객체가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을 객체로 하죠. 근데 형법상의 점유라 그랬을 때, 형법상의 점유라고 하는 건 점유는 기본적으로 개념 요소가 3개가 들어가죠. 점유의사와 점유사실이 있으면 우리가 형법상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경우에 따라는 사회적, 규범적으로 점유가 축소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점유가 축소되는 경우는 뭐냐? 점유가 축소되는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축의금 같은 경우, 우리가 뭐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사건 있었죠. 축의금 사건 관련돼 가지고 혼주한테 준 돈인데 자기가 만약에 돈 받는 사람처럼 가지고 갔다 할지라도 그건 뭐다? 자기의 그 혼주한테 들어온 축의금을 받은 사람은 점유의사도 있고 점유사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돼 가지고 뭐 점유가 확대되는 경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그 호텔에 있을 때 음식점에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음식점이라기보다는 그 뭐 여행 갔을 때 내가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은 내 점유 의사는 있겠지만 점유 사실이 없죠. 하지만 그래도 점유를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여행 갔을 때 두고 온 물건에 대해서도 확장을 통해서 점유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축소와 관련돼가 축의금뿐만 아니라 또 문제되는 게 이제 분실물이죠. 분실물과 관련돼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분실한 물건을 주셨어요. 분실한 물건을 주셨더라도 점유 의사와 점유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분실물에 대해서 두고 간 사람이 그 점유물이 어디 있는지 알면 그 두고 간 사람의 점유가 뭐 인정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요번 케이스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셨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주셨다는 건 자기가 점유 의사와 점유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한테 점유를 인정해야 될 거냐 아니면 저기 그 잃어버린 사람의 점유를 인정해야 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다음 페이지 여러분 315페이지 보면은 분실물 같은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 안 하냐 관련돼 가지고 두고 간 사람, 잊어버린 사람의 점유가 인정되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잃어버린 사람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타인 소유물이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기 때문에 가져가면 점유 이탈물 횡령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잃어버린 사람이 물건을 두고 간 사람이 물건을 두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 두고 간 장소에서 새로운 점유가 시작됐다면 저 사람의 소유, 이 사람의 점유 물건이기 때문에 그때는 절도죄의 객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고속버스라든가 이런 데 두고 간 것은 어떻게 되냐 관련돼 가지고 판례는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발견하지 않는 이상 그건 뭐예요? 점유 이탈물이라 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중의 경우 시내버스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갖다가 주셨다는 거는 점유이탈물, 버스 기사가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증 신청서 스캔과 파일 전송 관련 죄책인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 건 당연하죠. 왜냐면 갑이 A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 A 명의가 시명이죠. 시명이요. 시명의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 시명의로 작성한 휴대폰 신규 가입 신청서는 C가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근데 C가 작성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그 갑이 작성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다? 그 위조한 그 주민등록증을 시명의 주민등록증을 주셨고 그 자신의 컴퓨터에서 왔는데 C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과 C 명의로 작성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스캔해서 보냈어요. 그랬을 때 결국 주민등록증과 신청 스캔 파일을 발송했을 때 이거는 사문서 휴대폰 신청서는 사문서 위조한 거고 그걸 스캔해서 보낸 것이 과연 스캔해서 보낸 것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거에 해당할 수 있겠냐 했을 때 판례는 해당한다고 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서는 뭐예요? 형법상의 문서죄에서 문서는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첫 번째가 계속적 기능, 그 다음에 뭔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법적으로 중요한 것을 증명하는 증명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누군가가 보장한다는 보장 기능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법상 문서죄는 이렇게 계속적 기능, 증명적 기능, 보장적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캔한 파일은 뭐다? 스캔한 파일 자체는 뭐 증명적 기능이나 보장적 기능은 가능하겠지만 스캔 파일은 이 계속적 기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적 기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캔한 파일은 형법상의 문서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스캔한 파일 자체는 형법상의 문서가 아닌데 스캔한 자체가 뭐다? 스캔한 자체가 위조한 문서였으면 그 위조한 문서를 스캔해서 보내는 거는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거에서는 해당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2008년도 판례 그 내용을 보시면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판례의 의미를 갖다가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공문서 부정행사죄, 공문서 부정사용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권한 내에 있는 사람이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용도 내로 사용하는 거죠. 자, C명의의 주민등록증은 C가 사용할 권한이 있는 거죠. 근데 권한이 없는 사람인 갑이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그 용도 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항상 공문서 부정사용, 부정행사라고 했을 때 그거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용도 내에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공문서 부정사용, 부정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은 뭐예요? C명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근데 주민등록증은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분 확인용, 용도 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다? 기본적으로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성립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18년도 모의고사까지 볼 수 있고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사기죄 어떤 기본 내용들을 잠깐 봤고 그럼 잠시 쉬었다가 그 컴퓨터 사용 사기죄부터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